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방사무와 관련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였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전북은 특히 새만금 개발 문제와 상산구 재지정 문제 등 그간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안들이 다뤄지면서 많은 관심과 숱한 과제들을 남겼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정치권의 이슈를 알아보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이달 초부터 진행된 전북의 국정감사 이슈와 그리고 지역 내 총선 준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종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와 의견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이 총선 전에 마지막 국정감사였는데 전북 현안이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게 아쉬웠고요. 또 스타성이나 크게 이슈를 끌고 갈 지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죠. 지금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경제도 되게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 문제에 대한 게 다뤄졌던 것 같은데 답을 속 시원하게 안 줘서 좀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정부가 재가동에 대한 약속을 했던 만큼 총선 전에 꼭 해결해줬으면. 제가 사는 지역과 관련해서 소음이 있던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다뤄져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상산구 재지정 문제나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더 예리한 질문을 해서 깊이 있는 답을 얻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애매한 답변만 얻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지금 전라북도나 전북 정치권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은 전북 정치권도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강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거티브 선거전 대신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의원이 주목받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정감사 이전에 말이죠. 이경재 의원님, 네. 참 지역 언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물론 이제 본사 방송이 메인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국 장관 관계로 한 3개월 가까이 언론의 중심에 서면서 사실 지역의 뭐 의제들이 많이 이제 묻힌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 취임 35일 만에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많은 문제점들을 또 남겨주고 했는데 도리어 사퇴한 부분,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여론이 완전히 분열이 돼가지고 그 국정 혼란 상황까지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또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이런 어떤 불만의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고 특히 지지율이 그 급락을 하면서 내년 총선 과연 이대로 치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길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조국 카드를 이제 버리고 그랬는데 버리기 이전에 조국을 그 뭐 무작정 낙마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완결시키고 어떤 방안이긴 하지만 법으로 완성할 수 없는 행정 내기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완성시키고 지금 낙마를 시킨 건데 그렇죠. 일단은 뭐 검찰 개혁안이 지금 나와 있지만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개혁안이 이 성에는 안 차지만 그동안에 발표했던 것들 보면은 과거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지금. 그 지금 저 강요회의에서 다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굵직굵직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검찰이 끈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 왔던 것들이죠. 예컨대 뭐 특수부 축소 같은 것이랄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랄지 또 공개 소환 같은 것도 폐지하겠다. 또 전문 공보관 제도를 하겠다랄지 또 그동안에 감찰 실제화 방안도 있었는데 검찰 공무원들의 피의사실을 그동안에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무장관에 무조건 보고하도록 이렇게 만든달지 또 인권보호 같은 수사규칙도 이번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컨대 심야조사 제한이랄지 1회 조사 기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을 뒀다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뭔가 의지만 있었으면 될 수 있었던 것들을 검찰이 어떤 권력 유지 차원이랄지 조직 그 유지 차원에서 실행을 안 했
했던 것들이죠. 그런 예. 것들을 보면은 10년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성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법적 인사도 있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시 총선과 연관지어서 현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 있어서 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많은 촛불을 들었고 또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북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좀 관심사인데,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전북은 둘째 문제고요. 예, 어차피 그 실제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의 여론이 다 악화 일로를 걸었고, 예, 조국 장관을 청문회 과정까지에서는 뭐 많은 이야기 있었지만 아마 정부나 집권 여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나면 그런 것도 좀 사그라들 걸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실제 검찰 수사가 지속되고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론은 조금씩 악화돼 나갔다고 봅니다. 예, 또 뭐 서초동 집회와 광원 집회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런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가 모든 이슈를 이렇게 함몰시키면서 부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고, 그런 과정은 내년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어떤 요소로, 어떤 집권당과 함께 위험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국 장관은 11월 말이라든지 연말 안에 실제 퇴진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어느 순간부터 나왔었는데, 예. 예상보다 좀 빠르게 어떤 진행된 건 결국은 그 여론 악화가 가장 컸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건 행정 내규로 거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존작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극단적인 어떤 대결 양상으로 가면 법무부 자체 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그 제도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 조국 장관이 있는 한 어려운 어떤 상황으로 치달았고,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예상보다 빠르게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가장 거시기했던 건 조국 장관 임명 않는 게 가장 좋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실제 잘못된 어떤 단추가 끼어져다 보니까 한 30여일 동안의 큰 진통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어떤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사퇴하는 걸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관심사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과연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 총선으로 보면 민심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특히 우리 지역을 좀 중심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조국 사태가 계속되면서 그래도 그 전국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호남에서는 그 변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장 예. 높은 지지율을 보냈고, 막판에 좀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찰나에 이제 조국 장관을 경질을 했는데, 본인이 뭐 사표를 내긴 했지만, 냈다고는 하지만 뭐 경질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심 추스르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고, 예. 이게 총선을 앞두고는 아마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는, 호남 예. 지역은. 그래서 다만 호남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세는 그대로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한정치연대랄지 또는 바른미래당의 호남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대 또는 신당의 연합, 합종연이 그런 것들이 변수라면 큰 변수가 되겠고요. 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전라북도랄지 호남은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나 이전이나. 예. 근데 이제 호남이 그 타 지역과 다르게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여론들이 악화돼 가는데, 호남은 여전히 그 당시에 60에서 70%의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보냈는데요. 결국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어떤 경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 32일 이상의 어떤 과정은 전체적으로 한 3개월 동안 과정은 쉽게 보면 적폐였던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는 어떤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보면 그 쉽게 말하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어떤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예.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에도 놀이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전국적인 범주에서 보면 호남은 인구도 작고 의석수도 다 합쳐봤자 2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나머지 여타의 지역에서는 특히 TK, PK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과거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들을 회복해 가는 추세가 나타나서 조국에 대한 반대가 막 60, 70%, 70%까지 가고 이러다 보면 예. 실제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최소 10에서 20석을 얻을 걸로 지금까지 쭉 예상돼 왔거든요. 예. 그 뭐 PK에서는 더 많이 얻을 걸로 어차피 PK 출신이고 하니까 대통령이.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우리 호남을 보더라도 내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라고 이렇게 표출되고 있죠. 여론조사는. 하지만 그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하고 검찰이 개혁된다는 건 지지지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아닌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젊은 층에서 급격한 어떤 이반들이 나타났고 그런 것들이 각종 여론조사 집회에도 순간이 아니라 또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젊은 층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으로 작용한 것들이 결국은 조국 장관의 낙마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예. 그 점이 아마 가장 안타까운 대목일 것 같아요.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과를 준 것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커버해 나가려면은 계획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이 또 예, 정부 예.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예. 그 검찰이랄지 또는 민생이랄지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치 개혁도 많이 있고 뭐 정당 개혁도 많이 있고 이런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지지율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저 한마디로 좀 네네. 첨언 하면은요. 결국 호남에서도 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거든요. 실제 호남이 요구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임기 절반이 거의 다 왔는데 이렇다 할 개혁의 내용을 주장은 많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남북 문제도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4강 외교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어떤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주장들을 했었지만 강론으로는 실제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난 건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우리 호남의 어떤 요구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고 그렇다면 총선에 있어서도 과거형 어떤 독점적 구조 민주당이 아니라 이미 그건 지난 예. 선거 때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로 심판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진짜 호남도 물갈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개혁적인 어떤 내용들을 브랜드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또 어떤 호남인들의 예. 열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경재 의원님. 네. 결국에 이항로 전 지난 군수가 이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제 4.15 총선 때 이제 지나는 군수를 뽑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장이 낙마를 하게 된 사례. 그 선거 과정에서 또는 선거를 앞두고 어떤 금품 유혹, 근데 표와 관련된 건데 그런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케이스들이 전라북도 특히 많다는 얘기가 예. 되겠고요. 특히 임실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어떤 표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홍삼 제품 210개를 그 유권자들한테 돌린 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또 2심에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징역 10개월의 원심 판결 확정을 시켰는데 이러고 보니까는 지난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훼손이랄지 또 행정 추스르는 작업이 아마 지난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4월 15일 날 총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그때 후임 그 군수 선거가 있단 말이죠. 벌써부터 온통 관심은 다음 군수가 누구냐, 누가 나오느냐, 어떤 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 쏟아지는데 이것 하나가 지역 차원에서는 에너지 낭비죠. 지금 예. 온통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지역 어떤 소득이랄지 이미지랄지 브랜드랄지 또는 뭐 유통 문제랄지 해결할 그렇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이런 쪽에 낭비시키는 게 이런 큰 피해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우선은 뭐 내년 20년 4월 15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4월부터 22년 6월까지 후임 군수가 이제 행정을 맡게 되는데 벌써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한 19명 정도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후보 군이 19명인데 물론 정당 공천 작업 같이 거치면은 뭐 다 정리가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예. 뭐 웬만한 우리가 시쳇말로 개나그라 다 나온다고 할 정도로 19명이 지금 줄지어 서 있고 다들 지금 의욕을 갖고 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단은 뭐 청렴성이랄지 도덕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일 과제로 아까 대두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낙마하는 사례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험이랄지 역량이랄지 이것들이 이제 주안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상태라 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좀 어렵고 예. 일단 당의 어떤 그 정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관리를 잡아 나갈지. 예.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낙마한
이 자치단체장을 보니까 19명이나 됐습니다. 그중에 11명이 민주당 계열로 알려져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해오곤 있습니다. 정당 책임론에 관련해서 다음 선거 때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요구도 있고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특히 호남 지역에서 많은 단체장들이 그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로 낙마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중간에. 예.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그런 것들이 호남 지역, 특히 우리 전북 쪽만 국한하더라도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이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민주당 공직자라고 봐야죠.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할 때는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지난해는 후보를 내면 안 되죠. 그건 당원 당규를 스스로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만든 당원 당규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전주시 시의원 선거, 서신동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예도 있고, 근데 또 어느 때는 그런 것들을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해서 후보를 낸 적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민주당 그 진안과 관련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체장 보궐선거가 물론 전국적으로 뭐 상당한 군대에서 열 몇 개 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총선인데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 모든 정당들한테는. 예, 그리고 예.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얻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촌동네 지난 단체장 보궐선거 하나 때문에 공격의 빌미가 되거든요. 당장 민주당이 스스로 당원 정규를 어기고 예. 공천한다면 타당 후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안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천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우영 의원과 또 도당위원장 하면서 물론 단체장은 이제 중앙당에서 또 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는 순리대로 푼다면 공천 없이 민주당은 무공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습니다. 우리 저거와 관련된 현안, 특히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또 전북대의 교수의 비위, 그래서 이제 전북 교육감, 교육정책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전반적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지적 감사가 잘 됐다고 좀 보시는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총평을 내리자면은 상당히 그 좀 함량 미달의 감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전북 현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이제 짚긴 짚었는데 그것도 어떤 정부를 이제 찾아내 가지고는 각 국감보다는 이미 언론에다 보도된 그런 예. 것들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 국감은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그 최악의 국감이 아닌가. 특히 뭐 조국 국감이라 할 정도로 조국 사태가 뒤를 모든 걸 덮어버린 측면도 있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예컨대 뭐 불필요한 예산 집행에 대한 그런 질타랄지 또는 방만한 업무, 뭐 잘못된 관행이 많습니다. 또 정책도 많고 이런 것도 차단해가지고 이슈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 기능이 순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측면에서 이런 기능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함량 미달의 어떤 국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현안들을 보면은, 예. 근데 국민연금공단이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어. 이건 상당히 이제 전라북도랄지 국민연금 입장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정부랄지 수도권이랄지 다른 보수 언론들이 가장 그 헐떡고 폄훼해온 내용이 국민연금공단이 전부 혁신돼 있음으로 인해서 수익률도 낮고 또 뭐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네, 계속 그렇죠. 해왔단 말이죠. 예. 근데 수익률 소재지 논란을 일각에 불식시킨 이번 국감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예컨대 수익률이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낮다는 비판을 했는데 보니까는 서울에 있는 그 운용사들보다 훨씬 높았던 걸로 지금 드러나 있고요. 8.88%의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 제출을 해가지고 뭐 야당 의원들까지도 뭐 다 수긍을 하는 그런 국감이 됐고요. 소재지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지 논란도 그
관련 법에 소재지는 전라북도라고는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소재지로는 법 개정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특히 야당 의원들이 예, 수도권 쪽에서 계속 서울로 다시 이전을 하라 요구를 해왔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논쟁거리도 아니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이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재이전을 할 의향이 없느냐. 예, 시간이 뭐 너무 3시간이나 걸려서 멀다. 그래요. 뭐, 전북에는 뭐 다른 기관을 주면 될 것이다. 이런 그 정말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막말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빈축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행정안전위가 상당히 큰 그 위원인데 사실은 뭐 국토교통위에서 새만금 태양광 문제는 다루기도 했지만 그쪽 사안인데 이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국공립의료원 대학원 설립 문제랄지 군산 조선소 재가동 예, 예. 또 뭐 전주시의 특례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주시 특례시였던 것 같아요. 특례시는 전주시가 성남이랄지 창원이랄지 세 개 도시가 그 어떤 불가피성 당위성을 갖고 노력을 해왔는데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비슷한 규모의 시들이 우리도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는 특례군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특례시, 특례군을 요구하는 자치단체들이 지금 한 60여 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정부 행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자꾸 딜레이되고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법안 소위에서 아마 갈래를 타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예. 미완의 과제였고 또 한 가지 주시에서 볼 거는 전주시가 특례시를 빠져나가면은 전라북도는 과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송하진 지사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번 국감에서 그 문제를 뭐 지적이 됐죠. 송하진 지사 입장은 어떠냐 하니까 송하진 지사 답변은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특례시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속내로는 전라북도 전체를 다루는 어떤 지사 입장에서는 뭐 속이 편한 것 같진 않죠. 왜냐하면은 60한 7만 도시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준 광역시 기능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14개 시군의 입장도 그렇고 전라북도 허약한 어떤 측면도 있고 또 전주시는 전라북도를 리딩하는 어떤 그런 수도란 말이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봐야 될 사안인데 나는 반대한 적이 없다. 앞으로 인구가 좀 100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특례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 빠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김현기 대표님, 전북대 교수의 비위징계 자사고 문제 역시 지적이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교육위 국감을 보면은요, 그 집권당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조국 문제로 집중하면서 공부를 다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껏 그 국감의 내용이 기존에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파고 들어간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그래서 이번 국감의 특징은 스타 의원이 하나도 없는 그냥 때우기식의 어떤 국감으로 됐다는 거고요. 교육위원회에서는 뭐 예상했던 대로 전북대학교 이 교수들의 비위 문제 그다음에 이제 김송환 교육감 뭐 자사고 문제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전북대학교하고 병원 보면 어떤 비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데 기존에 나왔던 비리들을 다 열거하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징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었고 뭐 총장의 답변도 대단히 어떤 사무적인 뭐 하겠다 조사해봐가지고 이 정도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그냥 기존의 어떤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의 또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수준이 있었고 이 자사고 문제하고 의무 고용금 문제도 이미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질타하면 나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내 소신이다. 정책 결정 과정이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미 예상했던 그 답변 이상을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문제도 전국에서 이제 2위라고 했는데 뭐 지적만 했는데 김송환 교육감 체제가 1, 2년 차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본인이 뭐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육감 중에서 가장 진보라고 주장하는 자칭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소수자의 권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장애인 어떤 의무고용 문제는 고용하라고 하는 걸 안 지키면 부과금까지 벌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 있다면 10년 차가 됐다면 이미 교육감 임기 초반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는 교대나 사대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교대나 사대에 장애인들 특례 입학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립에서는 특수학과나 이런 데서 교직을 이수하는 특구 학습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미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만들었으면 그 장애인들이 사대나 교대
특수학과를 졸업하면서 교직을 이수하고 그 교직을 이수한 쪽에서 그 장애인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하등이 않고 맨날 교사를 응시하는 장애인이 없다고만 하는 걸 계속 10년째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뇌면서 그 많은 벌과금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도 깊이까지 들어가면서 강하게 문제제기하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고,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이 과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학의 문제도 아닌데 엉뚱한 질문해가지고 역공이나 당하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어떤 답변으로 끝나버리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답변하는 사람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대단히 상투적인 발언을 했지만 질의하는 사람들도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 깊이 있는 어떤 질의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마디로 맹탕 국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제 교육이 국감에서 피감기관인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앞으로 더 교육 프로그램을 밝히면서 그 좀 다지고 예. 홍보 기회를 삼을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김동원 총장이 이런 질문을 받고 다 인정을 하고 예. 보다 더 엄격한 교수에 대한 또 윤리적 문제가 있는 교수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근데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표가 안 되니까 그냥 윤리에 넘겼다. 윤리에서 나오는 처분대로 한다.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보다 강력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는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심승환 교육감의 경우도 그 평가위의 결정에 뭐 맡겠다, 평가위가 하는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김승환 교육감의 뜻은 속내는 그 자사고 지정 취소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평가위에 맡겠다랄지 이런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하. 그냥 본인은 그런 강력한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고 평가위 결정을 따랐다랄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보다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미 이야기하고. 그건 경찰청 국감에서요. 의원들이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거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경찰이 지금 수사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수사 내용을 과정 속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미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희롱 문제로 일단 수업에서 배제됐던 사람이 합의를 봐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아무런 징계 현장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다시 또 수업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고발하고 제보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북대가 과거처럼 안일하게 윤리로 간다는 건 거의 솜방망이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한 어떤 처벌들을 해내지 않으면 지금 전북대가 총체적인 어떤 부패나 비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감사의 교육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말이죠, 이경재 의원님, 역시 이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새만금의 그 태양광의 신재생 에너지,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지난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군산을 방문하고 가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또 진행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새만금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공사도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주된 이야기가 이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야당에서 새만금 때리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새만금에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데 엄청난 양 기가 단위의 태양광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 궁금증은 앞으로 그 카드뮴이랄지 납이랄지는 패널에서 나오는 그런 중금속들의 오염물질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또 앞으로 패널이 계속 전국적으로 나올 텐데 이 처리 과정은 있느냐. 또 수질 오염과 연관성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이 가장 사실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명쾌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예정이 됐던 문제고 오염 문제에 대한 뭐 검증, 실험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관에서 나오지 않았고, 또 앞으로 그 태양광 패널이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폐패널 처리를 어떻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집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고 문제 제기만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것이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던져준 국감이었고요. 일단 그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위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오염은 없다.
또 실험을 해보니까 안전하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이 있는데 그것은 안희영 의원의 말을 빌리지 않고 그냥 새만금 개발청이 답변을 한달지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한달지 예. 그래서 정부 기관이 발표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저는 봐야지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이번에 나와서 해수교통과 관련된 그 문제인데요. 예. 정부 기관의 장으로서는 해수교통 검토라는 발언을 이번에 처음에 한 겁니다. 김현수 개발청장이요. 김현수 개발청장이 앞으로 내년이죠. 22년도까지 이 상급수 수질 유지가 안 되면 해수교통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사실 1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근데 예. 현재 4급수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5급수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수질 문제, 유지 문제가 관심 사안인데 김현수 개발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수질 유지가 안 되면 해수교통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담수화 계획이 과연 수질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끊임없는 논란에 대한 답변을 정부 기관의 장이 한 건데 일단은 내년 그 해수교통과 관련한 거는 수질 유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에 달려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과거에는 수질 유지 하면은 그냥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다 부정하고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던 그런 태도에서 만약에 수질 유지가 안 되면은 목표 수질 유지가 안 되면은 해수교통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을 나타낸 국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국감이었다고 봐져요. 그 대목은. 예. 김 대표님 해수유통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고요. 태양광도 있습니다. 김현숙 새만금 개발청장이 그 쉽게 말하면 해수유통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은 발언인데요. 예. 이건 뭐 너무도 당연한 발언인데 이미 정부나 청와대나 뭐 시민단체 일반 도민 할 것 없이 물은 고이면 썩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담수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또 돈이 투여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경강, 동중강 유역에 여러 가지 하수종말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돈이 투여된 게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4조 원 정도가 투여되는데 현재 거의 3조 원 가까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조 원이 투여되더라도 이 고인물을 원래 3급수 정도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그 주변 여건 속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대지단지라든지 양돈단지 이런 것들 하면서 저 지금 새만금에 들어가는 물 동진강 만경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지만 결국은 어느 시기에 오면은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나가면 동시에 저 고인물을 고이면 썩게 되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누구나 다 어떤 해수유통, 그 해수유통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부분 유통부터 전면 유통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건 쉽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띄웠다는 거고 그 당연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그렇다면 해수유통이 이제 2021년 그 정도까지 결정이 나면 실제 말하면 현재 새만금 그 뚝들이나 이런 것도 좀 새롭게 또 재편이 하거든요. 그리고 해수유통이라면 농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새만금 처음 계획은 8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농지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됐고 7대 3이었죠. 중요한 거였지만 지금은 애쓰게 어마어마한 돈 들여갖고 농지 만들 이유는 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전면적인 것들은 당연히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이 더 집중적으로 투여가 돼야 한다고 보니 2021년까지 예. 투여가 되고 그 시기에 되면 또 미리 준비해서 또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결국 새만금이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할 것인가가 근데 이번에 또 하나 문제점들은 아직도 새만금 지금 찔끔찔끔 예산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을 통해서 국정감사 관련된 지역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역시 저희 월간 정치 토크 시간이 이제 바빠질 것 같습니다. 총선을 이제 6개월 앞둔 상황에서 각 당들의 상황도 살펴보고 후보군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될 텐데 이경규 의원님, 네. 벌써부터 뭐 출마 유력 후보자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도내 일간지마다 뭐 감싸기 내지는 전면에 내세우기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을 하고 있어서 이걸 이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유권자들께서도 신중한 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선 앞두고 뭐 각 당들이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분주한 상황이고요. 뭐
1대1 어떤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바른미래당의 뭐 자유한국당의 또 대한신당의 민주평화당의 민주당까지 여러 구도 속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각 당은 또는 각 예비 후보들은 이제 뭐 사실상 그 총선 행보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예. 되겠죠. 가시적인감은 없을 뿐이지 내적으로는 지금 조직 정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워낙 지금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안개 속이라 뭔가 지금 뜬구름잡식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뭐 정당의 어떤 그런 뭐 통합 문제랄지 또 신당 문제랄지 예.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총선 뭐 룰도 아직 발표 안 한 상태고 민주당만 몇 가지 발표를 한 상태인데 패스트트랙도 하나 또 패스트트랙 문제도 있고 선거제도 문제도 남아 있고 안개 속에서 뭐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그런 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비 후보들은 행보를 보여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일단 이제 점쳐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11월 당초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11월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정기 국회가 끝나면은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들이 이제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때 연합에서 호남계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차피 연말에는 뭐 신당을 가동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마 11월 말 끝난 뒤에 12월 초부터는 그 신당 또는 합종연의의 어떤 틀들이 가시적인 그 움직임을 보이면서 합종연의의 구도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때는 자기들 어떤 후보들의 개인, 현역들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도 드러날 것 같은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은 현재 의원이 2명인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기본 룰대로 갈 것이고, 다만 이제 대한신당이 어떤 틀을 가지고 움직일지 아직 뭐 정체성이랄지 이념적 틀이랄지 그런 정강 정책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하고 합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신당 내 신당을 결합할 것인지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뭐 연대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모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신당을 만들 것 같아요. 그때 사람 영입도 가셔야 될 것이고 기본 틀도 나올 것이니까 적어도 12월 초 정도로 가야 총선의 윤곽도 드러나고 어떤 게임의 룰도 확정이 지면서 또 사람들 영입 문제도 드러날 게 아닌가. 현재 예측하기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총선이 이제 벌써 6개월 안으로 앞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랑카드나 이런 것도 이제 못 걸게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총선에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난립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야당의 어떤 통합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임의 룰인 선거법 협상이 지금 난항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법과 그다음에 지역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패스트트랙 안으로 올라가는 있지만 그 안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을 놓고 어쨌든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유당까지 결국 포함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일단 야사당이 협상을 통해서 그 야사당 안에도 그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한신당 같은 경우, 대한정치모임 같은 경우 유성엽 대표부터가 농촌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게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고, 바른미래당에서 비주류 쪽은 또 그 패스트트랙 안에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의석이 그 중간에 낭만 사람들이 있어도 297명입니다. 297명의 과반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못 되거든요. 집권 여당과 그 주변 어떤 야당만으로는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저 선거법이 획정까지 확정되는 건 내년 2월 가서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룰들이 늦게 정해질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끌다가 거의 닥쳐가지고 또 입법을 자기들으니까 그 법을 만들면서 거기다 경과조항 넣어가지고 문제없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될 확률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전북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지역구 어떤 변동은 약간은 있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 농촌 지역이 쉽게 말하면 현재까지는 4개 지자체에 의해서 하나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또 변화의 어떤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의석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중요한 건 현재까지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 지지율, 민주당이 높은 40%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전북에서는 뭐 60% 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그 현상적인 지지율이 있다 하더라도 예. 지난 선거를 보면 쉽게 뭐 그게 뒤집어져가고 현재 전북에는 민주당 의원이 2명밖에 없어서 실제 이렇게 그 당시 심판했던 우리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쉽게 말하면 확실한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근데 현역 의원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원외위원장도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전라북도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이거든 지난 선거에. 그렇다면 원외위원장들에도 정밀 심사를 해서 쉽게 평가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코드는 맞는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보고 또 지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과거에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서 50% 이상 물갈이를 해내지 못하면 민주당이 어떤 당의 지지로 의해서 지지를 얻는 것보다 인물론이 나오면서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선거 지형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국정감사 이야기하다가 이제 총선 좀 살펴봤는데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 연결하죠.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상당히 바쁜 시간에 지금 나오셔서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정감사 마무리하신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올해 국감은 뭐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어서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저는 이제 국토교통이어서요. 그렇죠. 국토교통이어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SRT 전라선 운행하는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LX 드론 교육 센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관심 갖고 지원해달라는 점을 강조를 좀 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워낙 기간이 좀 짧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도 많거든요. 예. 거기하고 또 뭐 서울하고 제주도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깊이 못한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고 또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더 챙기겠습니다. 예. 당연히 뭐 이 지역구의 의원이시고 전북에 관련된 이 질의도 하셨고 또 그 답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역시 네.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현 정부 들어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 야당의 공격이 많이 좀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공격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실상을 좀 보게 되면 실제로 새만금이 91년도에 첫 삽을 떴지만은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제로 그 속도감 있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주도 매립을 공공주도로 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공사도 만들어졌고 또 새만금 예산도 뭐 대폭 증액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내년 예산만 해도 지금 1조 168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또 뭐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 예타가 면제가 됐고 또 새만금 신항만 부분도 재정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됐고요. 또 새만금 신항에 들어가는 철도 이것도 지금 이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준비가 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 좀 문제가 됐던 그런 걸 보더라도 좀 실제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그 수상태양광 관련된 사업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새만금을 환항의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고 하는 마스터 플랜의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과도한 비판이다.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새만금 사업에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새만금 사업이 더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알겠습니다. 점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이미 하기로 한 거를 예. 비판보다는 좀 힘을 좀 모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패널로 이경재 의원과 김영계 대표 나와 계시는데요. 제 질문보다는 두 패널분의 질문이 더 날카로울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국감에서 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 새만금 태양광과 관련해서 아까도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패널에 카드뮴이랄지 납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또는 그 야당 의원도 그 주장을 했잖아요. 함유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환경 문제랄지 수질 문제랄지 영향이 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패널들이 예컨대 뭐 내구에나 20년이 지나면은 지금 2005년부터 패널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패널 그 내구에너지 다 도래를 하거든요. 그럼 패널을 처리할 그 사후 처리할 그런 그 기능 또는 뭐 장치, 회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안 의원님께서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과연 패널에는 그런 중금속 오염이 없는지 또는 앞으로 패널에 대한 처리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이제 도민들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거는 이제 그 광대한 면적의 수상 태양광을 했을 때 그 패널로부터 환경 오염되지 않느냐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 카드뮴이나 납 같은 카드뮴 같은 경우 카드뮴이나 납 같은 게 거의 없다는 거, 거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나중에 20년 뒤에 이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원래 이제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유해 성분들이 없는 부분이고 또 향후에 이제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카드뮴 납 같은 거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어디 기관입니까 아니면 어디 연구소입니까 어디 학계입니까? 저도 이제 그 연구 보고서는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예.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연구한 보고서를 낸 데가 어딘지는 예. 기관명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 대표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실제 이번 국감 과정에서 SRT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네네. 지금 호남선하고 경부선에는 있는데 우리 3년이 지났지만 수서발 KTX라고 봐야죠. 우리 전라선에 지금 전혀 투입되고 있지 않은 문제 뭐 유의미한 답변을 얻었습니까? 뭐 이번에 유의미한 답변은 사실은 좀 얻지는 못했고요. 원래는 이제 장관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철도공사 측에서 좀 더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도공사에서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차량을 예를 들면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임대를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철도공사 내부에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향후에 국토부하고 적극적인 좀 논의를 주문을 했고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어차피 이건 전남, 여수, 순천 등과도 연결되는 문제니까 우리 전북 문제만이 아니니까 좀 협력해서 풀어나가고 김현미 장관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데 또 이 지역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때도 못하면 언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회에서 이 전북 인력 개발한 이 휴업 문제는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금 선포해놓고 좀 이렇다 할 지금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는데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엉뚱하게 또 직업훈련 비용을 감축해가지고 결국 예산이 적어다 보니까 휴원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집권당이니까 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산 조금만 주면 해결이 되는 건데. 예, 마침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내일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지행 공장 폐쇄됐던 거를 다시 이제 전기차 공장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분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게 이제 되면은 인력개발원 문제 관련해서 그런 인력들을 거기 교육하는 그런 걸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송을 나가는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녹음을 수요일에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는데요. 의원님 지역구에 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안 지금 단체장이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원래 민주당 당원 당규하면 공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비리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는 우선은 뭐 저희 지역의 단체장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당원 당규에 부정부패 등 중대한 그 사안의 경우에는 공천을 않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공직선거법으로 된 경우에 그곳에 해당하는지는 중앙당이 좀 해석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상하게 또 뭐 해석 찾지 말고요. 그냥 네. 결단을 어차피 또 의원님 지역구이고 또 의원님이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입장을 정리해서 중앙당에 해석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공천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중앙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지금 두리뭉실하게 가면 내년에 민주당 여기서 승리 못합니다. 예. 뭐 김영기 대표님의 생각이시네요. 네. 네. 이용진님 짧게 네네.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도청 예산팀들 그 사석에서 좀 만나봤는데요, 몇 차례. 네. 그 안우영 의원님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예결위원 4명이 있는데 결국은 개수조정 소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과연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전라북도 예, 같은 예, 경우는 예. 지금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부터 많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여당이고 집권 여당이고 그래서 또 다른 정당은 지금 분화가 돼가지고 힘이 상당히 약화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안우영 의원한테 개수조정 소위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갈망하는 예. 정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죠. 네, 그 뭐 바람은 날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녹록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또 당으로 보면 이제 광주 쪽이 좀 없어가지고 예. 또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저희도 좀 더 배려를 요청하고 혹시 되지 않더라도 네. 예산을 다른 야당들과 좀 협력해서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토교통위의 완주부진장이 안우영 의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도당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두 패널께서 다양한 국정감사 이외에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총선 관련해서는 뭐 또 다음에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경재 의원님, 네네. 그 10개 지역구가 있는 전북 여러 이제 변수들이 많은 가운데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신다면. 이제 국감 끝나고 다음에 예산국 키고 그 다음에 바로 총선 모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주 그 정치력이 약화되어 있고 또 뭔가 리더십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 인물을 뽑는 그런 총선 때 뭔가 좀 강력한 심지어는 뭐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눈여겨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히 덧붙여서 국정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열정 이런 그 강한 이런 소신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10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나 선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본격적인 막이 오른 사이로 총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이끌 3대 인물 누구인지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